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박선용이라고 하고요. 에이펙에서 Developer Specialist Solutions Architect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 서울 서밋이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결국은 컨테이너와 또 저희의 그 AWS 서비스를 사용해서 얼만큼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전환하는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걸 쓰면 좋다. AWS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이미 이제 컨테이너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다라는 결론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그렇다면은 실제로 마이크로 서비스화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그러한 장점을 가지기 위해서 앞단에서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내용을 깊게 다룬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모노리틱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요.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장점들은 이미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먼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마이크로 서비스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검토 혹은 발견, 여기서는 이제 디스커버리라는 표현을 써서 발견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중요한 기술들, 뭐 패턴이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그것을 분리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은 매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분리해낸 각각의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들을 어떠한 AWS 서비스 혹은 기술들로 서로 매칭시켜서 전환할 건가 이런 과정들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란 뭐 이런 거죠. 왼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노리틱하다는 것은 모든 어플리케이션 코드들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고 결국 배포를 할 때 하나의 단위 전체를 다 배포해야 되는 것이죠.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각각의 여러분들의 컴포넌트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loosely coupled, 즉 약결합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의존성이 약하기 때문에 각각의 모듈별로 개발되고 모듈별로 배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상호 간의 장단점은 매우 명확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단위 어플리케이션이 하나로 통째로 있을 때의 편리성들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거는 이제 상호 간의 모듈 간의 호출이 뭐 굉장히 빠르다든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시스템에 대한 메모리 사용이나 여러 가지 리소스 사용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분할된 저 오른쪽 모습은 좀 더 여러분들이 빠르게 확장하고 개발하고 변경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데 훨씬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어플리케이션 단위 커지고 트래픽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비즈니스의 요구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면 변화할수록 마이크로 서비스의 장점이 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소규모 모듈로 구성이 가능하고 따라서 한 곳의 모듈만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이것들이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 자체도 스케일 아웃 되게 다양하게 구현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뭐 그 여러 개의 이제 그 컴포넌트들이 실제로는 하나의 서비스에서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애도 강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상 마이크로 서비스는 각각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단위 주체가 개발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프레임워크와 언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빠른 적용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현재 마이크로 서비스 자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 환경도 뭐 이렇게 뭐 분산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위 그 분산 컴퓨팅 기술에 대한 개발 방식이나 아니면 개발하려고 하는 그 툴 같은 부분도 지금 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할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작업에 의한 배포는 사실은 좀 굉장히 많이 번거롭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한 조직이 배포를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각각 사용하는 언어나 환경,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다 별도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결국 배포의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필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바 같은 경우를 사용하신다든가 할 때 JVM 위에 어쨌거나 각각의 단위, 즉 수행할 수 있는 뭐 컨테이너든 아니면 하나의 서버든 결국은 하나의 모듈을 돌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스템 스택들이 필요하게 되죠. 근본적으로는 메모리에 대한 컨섬션, 즉 메모리 소요가 그것이 하나로 이제 하나의 단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뭉쳐 있을 때보다는 더 많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하나의 서비스를 하나 올릴 때도 역시 JVM 스택이 예를 들면 자바라면 JVM이 전체 필요하고 JVM 자체가 시스템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작게 분할된 로직이 돌아가야 되고 라는 것들 때문에 역시 시스템 메모리가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단점들이 존재하죠. 또 이거 시작하기 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는 뭐 그 마이크로 서비스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전환하려고 할 때 스타트업이냐 아니면 엔터프라이즈냐에 따라 사실은 서로 뷰가 좀 다릅니다. 엔터프라이즈는 이미 큰 어플리케이션을 이미 모노리틱하게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전환시키려고 할 때는 굉장히 쉬운 작업은 아닌 거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보통은 너무 빨리 우리가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창한 뭐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개념의 아키텍처를 처음부터 구현해서 그거를 하기엔 너무 버든이 큰 거죠. 앞 단위에서의 버든이 너무 크고 그리고 또 충분한 인력 리소스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는 나중에 가면은 결국은 전환해야 되는 무엇이라고만 개념화돼 있지 실제로 전환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왜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것은 역사적으로 즉 IT 역사에서 이미 많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아마존닷컴인 거고요. 뭐 넷플릭스나 이베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환을 시도를 했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저 위에서 기술된 여러 장점들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실제로 저 아키텍처가 가지는 장점을 우리 회사가 보유하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이득, 베네핏을 얻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그러니까 더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뭐 사실은 이 과정이라는 게 이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컴포넌트를 구분을 해내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각각의 AWS 서비스로의 최종적으로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사실은 이 과정이 그냥 단순하게 바로 3번으로 점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패턴, 그러니까 분할을 한 단위가 또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구사항들이 다 있어요. 그것은 이제 모노리틱한 어플리케이션만이 아니라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갔기 때문에 각각의 단위 모듈이 분할됐을 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SLA라든가 여러 가지 뭐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들은 이런 것들을 분할하면서 더욱더 상세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요소 간에 확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것이 각각의 이게 컴퓨팅에 해야 하는 거냐 아니면 보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동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또 다시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이클을 걸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가정사는 발견, 패턴 분할, 매칭 이것들이 계속 사이클을 도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기본 가이드라인 실제로 이제 발견 단위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볼 때 마이크로 서비스에 우리가 갈 때 그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어떠한 품질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먼저 이제 정의를 하게 되죠. 그것은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로직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공부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더 영향을 주는 것은 품질 속성이지 기능 속성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각각의 서비스는 테스트 가능할 것, 뭐 루슬리 커플드가 있을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그 싱글 리스폰서빌리티 프린시플, 뭐 SRP라든가 CCP 이런 것들은 OOP 원리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원리, OOP의 원리도 역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준용될 수가 있어요. 뭐 싱글 리스폰서빌 프린시플은 이런 거죠. 내가 하나의 기능을 바꿀 때 예를 들면 클래스면 그것이 하나의 기능을 바꿀 때 그 기능을 바꾸는 이유는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거꾸로 말하면은 내가 뭐 클래스에서 뭘 기능을 하나 바꾸려고 그러는데 여기저기 막 바꿔야 되는 그런 클래스는 이상한 클래스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모두 내가 서비스에서 어떤 거를 하나 바꾸려고 하는데 그 서비스를 하나 바꾸려다 보니까 저 서비스를 같이 바꿔줘야 된다. 그건 마이크로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발견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여러분들이 분할을 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은 모놀리틱하게 멍켜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마이크로 서비스로 발견을 해낼 것인가의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관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비즈니스로 분할할 것이냐, 서브 도메인에 의한 분할할 것이냐 이런 메소돌로지적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이 눈을 가지고 발견을 해서 쪼개낼 것이냐 이것을 요소를 쪼개낼 것이냐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내용은 비즈니스 역량, 비즈니스 목적 이것은 여러분 개발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비즈니스 관리자 실제로 그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각각에 엮여 있는 수많은 그 비즈니스 팀들과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밸류 체인 중심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 그럼 이 단위가 얼만큼 많은 밸류를 창출하는가? 그러면 밸류가 큰 거를 창출하는 시스템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서브 도메인에 의한 구분이라고 합니다. 서브 도메인에 의한 구분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뭐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뭐 DDD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들어는 봤지만 잘 적용은 안 하죠. 실무에서. 그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이것은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에요. 여기서의 결론은 뭐냐면 코어와 서포팅과 일반적인 것들을 구분해내고 코어는 자체 개발하고 중요한 거니까 제너릭이라고 하는 건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 그거는 이제 솔루션을 구매한다든가 그냥 서드파티 툴을 사용하자는 거고 이제 서포팅에 해당하는 기능은 아웃소싱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런 것들의 어떤 그 개발적인 방법에 치중한 어떤 그 구분을 해보자는 게 이제 DDD예요. 근데 문제점은 이게 이렇게 또 코어를 구분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기술적인 판단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내부의 어떤 그 논리가 개입되기가 쉽습니다. 다시 인정을 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아마 다 그게 어떻게 왜 그것이 각자 조직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이게 다 핵심이지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사실은 그것은 기술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럼 나는 내가 어떤 서브 도메인에 있을 거야 이러면 이런 질문이 내가 오드에 다 엮여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딜리버리도 엮여 있고 페이먼트도 엮여 있는데 너희는 별로 많지 않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바이나 이런 쪽은 뭐 그렇게 안 돼 있잖아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관점이나 시스템 관점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분명히 저런 스텝은 거시적으로는 앞 단계에서 존재해야 되는데 실무적인 단계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좀 많이 접근을 하시는 게 편해요. 뭐냐면 API로 일단은 다 표현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능을 API로 다 그 표현을 해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건가 라고 하는 테크니컬한 어프로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실 데이터거든요. 사실 데이터의 분할이 마이크로 서비스의 되게 핵심이기도 한데 그게 이제 기저에 깔려야 되죠. 데이터를 분할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시스템이 이미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비즈니스적인 고려에 의해서 이미 데이터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미 컴포넌트화돼서 있을 거예요. 그게 뭐 RDB로 들어가 있든 뭐 노스QL로 들어가 있든 아니면 뭐 다른 뭐 어디로 들어가 있든 그리고 또 테이블이 어떻게 쪼개져 있든 그러면 그것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분할의 그 관점 발견을 하는 그 기준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견을 하면 거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발견을 해서 이제 큰 도메인 혹은 컴포넌트별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는 비즈니스적이기보다는 좀 더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넘어와서 실제로 이런 아키텍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실무적인 단계, 즉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마이크로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A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그 마이크로 서비스 A가 다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죠? 저 DB랑 이 DB가 B 서비스에 있는 DB를 A가 막 갖다 쓰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거를 이제 쪼개야 된단 말이죠. 데이터 자체도.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패턴과 분할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패턴을 의미해요. 그런데 요것은 패턴이라고 표현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패턴이 뭐 어디에든 다 적용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데이터에 관련돼서는 어떤 패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패턴하고 같습니다. 다만 얘는 시스템적으로도 적용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코드 레벨에 적용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뭐 그 어떤 이 기능의 레이어, 예를 들면 그것이 뭐 비즈니스 로직 단이 아니라 UI 단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로 이제 패턴 이름은 되게 많은데 그게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먼저 예를 들면 서비스별 데이터베이스 패턴이란 건 서비스별 테이블로 만들 거냐, 서비스별 스키마를 만들 것이냐, 서비스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회로 차단기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API가 사실은 마이크로 서비스화가 되면은 A라는 A가 B라는 걸 계속 콜링하고 C도 콜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뭐 중요한 어떤 서비스가 얘가 만약에 장애를 일으킨다. 그러면 전체 API에 대한 호출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죠. 그랬을 때는 얘가 자체적으로 회로 차단기와 비슷하게 몇 번 이상의 호출이 만약에 그 기준점 스레드홀드를 지나면은 이 API에 대한 호출 전체를 다 차단시킵니다.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지가 스스로 테스트하죠. 그래서 기준점 이상의 성공을 하면 이 전체를 다시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작성하실 때 이러한 그 클래스 패턴으로 그냥 구현을 하시게 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exception tracking, health checking API, OD logging, server side page, fragment composition 뭐 등등 많은데, 이런 것들은 여기서 지금 뭐 논의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참조할 기술적인 어떤 테크니컬한 내용들이다라는 것들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적용 안 하실 수도 있고요. 이게 전원 시 이제 그 패턴을 보셨을 땐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오시는 거는 분할이에요.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문제가 오게 되는데, 이게 실질적인 분할이죠.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분할 전략이 완성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또 다시 되냐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아키텍처 품질 요소에 대한 또 충족의 어려움이 다시 또 대두가 됩니다. 그죠? 일단 데이터가 먼저, 데이터를 어떻게 분할해야 되지? 분할 전략 어떻게 짜야 되지? 하다가 이게 해결되고 나면 이제 다시 어플리케이션도 고가형성이 되고 뭐 그 요구사항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확장성도 좋아야 되고, 그러면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다시 그 관점이 역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할을 할 때 여러분들이 모놀리틱을 데이터를 이제 분할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은, 크게 여기서 그냥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메인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분할할 건가, 그리고 리포팅 혹은 분석 데이터라고 해서 보통 여러분들이 메인 데이터베이스에서 레플리케이션을 거는 그런 레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분할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보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먼저 외래키에 의한 제거 부분이 있죠. 외래키에 의한 제거라는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RDB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1대 다 단계로 외래키를 걸어 놓습니다. 그렇죠? 포린 키를 걸어 놓죠. 그러면 이 포린 키를 그대로 A 서비스랑 B 서비스 걸 수가 있습니까? 서로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가 다른데 설마 분산 트랜잭션을 하려고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요렇게 되는 경우는 그냥 사용자 테이블과 제품 테이블로 그냥 데이터가 그냥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여기서는 외래키라는 거가 존재하지 않죠. 외래키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뭐죠? 우선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테크놀로지예요. 데이터베이스.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문을 많이 복잡하게 쓸 수 있고, 이제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를 잘 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원래 만들어졌던 철학이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철학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냥 단순하게 읽어오고 땡이에요. 업데이트하고. 그걸 뭐 테이블을 수개로 쪼개는 것이 하나의 기술이었던 것은 RDB라고 하는 사상이 나왔던, Relational Database라고 하는 사상이 그 카드 박사에서 만들어질 때, IBM에서 만들어질 때, 그때는 메모리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최적화, 즉 중복 데이터를 최소화한다라는 것 때문에 테이블로 쪼개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는 데이터의 양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복을 해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는 거대 테이블을 만들어도 됩니다. 예. 근데 그 기존에 그렇게 해서 과거에 이제 한 20여 년 동안 30년 동안 알리비의 릴레이션십에 대한 그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왜 이게 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공유 데이터 같은 경우, 공유 데이터 고객 정보를 내가 그 모노리스 서비스는 딱 참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공유한 데이터는 공유 서비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내가 이제 이 모놀리틱 서비스에서 금융 제품 지불 그 모듈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탭을 보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럼 나눌 때 어떻게 하냐? 이거는 뭐냐면은 아예 스키마를 분리하는 거예요. 스키마를 분리한다는 거는 이 데이터를 똑같은 스키마 형태로 딱 쪼갠다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분할하는 게 아니라 아예 스키마의 어트리뷰트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서비스에 맞게, 금융 서비스에 맞게. 그래서 데이터를 실제로는 뒤에 나중에는 이관 전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에 맞게 또 이쪽은 스키마가 좀 더 추가 스키마에서 속성이 추가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추가되지 않고 그냥 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스키마 자체는 아이템이 아닌 거죠. 다른 무엇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의 리팩토링 과정은 모놀리틱 아키텍처가 실제로 가면서 먼저 2단계에서 실제로는 테이블에 대한 분리가 혹은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대한 분리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앞에 존재하는 어플리케이션 단위의 분할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서비스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분할 전략입니다. 그런데 분할에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자, 여기 리포팅 시스템이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하죠? 여기서 동기화를 시켜가지고 레드 리플리케이션을 건다든가 뭔가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이 이 분석용 데이터베이스 혹은 리포팅 데이터베이스가 100단에서 별도로 존재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경우의 분할을 만약에 리포팅 시스템에 대한 API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얘가 이걸로 복제할 때마다 원래 마이크로 서비스 사상에 의하면 이 복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리포팅 시스템 API가 있어서 얘가 걔를 콜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복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원래 철학에 의하면. 그런데 이 경우는 그거를 예외로 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자주 빈번하게 요 HTTP잖아요. 이게 결국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게 그 앞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송하는 거는 굉장한 오버헤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뒷단에 이것을 넘길 때는 보통 데이터 펌프라고 하는 개념으로 합니다. 데이터 펌프. 예, 그래서 데이터 펌프라고 하는 게 뭐 여러분들이 결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기술 뭐냐면 글루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 기술 혹은 서비스들이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굉장히 개념적인데 이것은 이제 데이터 펌프 같은 것이 이렇게 그냥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위에 보통은 이제 그 메인 데이터베이스에다 쓰는 애가 저 데이터베이스를 쓰면서 트리거를 걸어준다. 그런 형태가 되죠. 근데 이렇게 바로 커플을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보통은 앞에 이벤트 큐를 둬서 데이터베이스에서 A가 쓸 때 이벤트를 넣어주고 그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펌프가 결국은 데이터를 이관시켜주는 방법으로 구현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개념적인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이것이 디커플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개발에 많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분할에 대한 특히 데이터에 있어서의 분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놀리틱에 대한 그 테이블 발견하고 이제 이걸 말하자면 쪼개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들이 거시적으로 그거를 컴포넌트를 발견해야 된다. 그죠? 예,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분할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분할을 할 때는 분명히 각각의 분할된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이
개별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뭐 공통적인 것도 꽤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것에 대해서는 얘는 뭐 UI니까 UI에 따른 리퀘어먼트가 따로 있다든가 아니면 얘는 분석 쪽 API니까 분석에 대한 게 따로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죠. API에 대한 뭐 퍼포먼스, 즉 얘를 콜했을 때 리스폰스 타임이 얼마나 나와야 되냐 이런 것도 다 사실 그 서비스별로 정의가 됩니다. 그죠? 예를 들면 공통이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내가 그 TPS를 처리하거나 RPS를 처리해야 된다, 리퀘스트 per second를 처리해야 된다. 그런다면은 그 서비스는 뭐 예를 들면 뭐 1000 RPS는 처리해야 된다. 민 타임이 평균 응답 시간이 뭐 0.3초 정도로 한다면은 뭐 그 팀은 그 뒤에다 이제 뭐 캐시 레이어를 둔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량화를 시켜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SA에 대한 그 SLA에 대한 것이 그 또 시스템 그 마이크로 서비스 그 자체의 프레임워크, 랭귀지, 아키텍처를 또 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데이터에 대한 분할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놀리틱한 거를 넘어가야 되니까 저걸 쪼개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다시 또 돌아오냐면 분할 그래 오케이 했어요. 근데 분할이라는 전략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로라라든가 굉장히 그 고가용성의 혹은 고확장성의 DB를 가급적 고려하는 거고 S3라든가 DynamoDB라든가 캐시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가 하나의 데이터 스토어만 갖는 건 아니죠. 여러 데이터 스토어를 가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키텍처 품질 목표 이거는 뭐냐면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분할하려고 오니까 이 어플리케이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키텍처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아키텍처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보다는 품질 속성이 아키텍처를 더 결정한다라는 그 원리에 의해서 원리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가이드에 의하면 결국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하고 각 서비스가 자신의 SL을 충족해야 되고 위에 있는 확장성, 가용성, 민첩성, 운용 편의성들 다 밑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서비스는 어느 한 랭귀지만 지원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자바만 써. 우리 회사는 뭐 파이썬만 써. 그래가지고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가 같은 언어를 가진다. 그게 원래 맞는 철학일까요?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 각 마이크로 서비스는 별도의 독립된 모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듈을 개발하는 거는 그 팀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OS 뭐부터 시작해서 프레임워크 다 랭귀지. 뭐 여러분들이 람다를 쓰는데 자바를 쓰는 것이 과연 현명한 방법일까요? 람다를 자바를 쓰면 오버헤드가 있단 말이에요. 콜드 스타트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랭귀지보다 그 오버헤드가 커요. 그래서 뭐 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람다에서는 더 경량으로 콜드 스타트가 되게 짧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멀티 랭귀지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랭귀지 자체를 다양하게 쓰는 것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디플로이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환경 단위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딜리버리를 이렇게 할 때 언제나 소프트웨어가 쉽고 가볍고 일식성 좋게 일관되게 배포하고 어디서나 실행되고 무엇이든 실행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컨테이너 기술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민첩하게 만들어 묶을 수 있고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개발자가 내가 뭐 이렇게 개발 세팅 한번 하면 땡이지 배포할 때마다 그 배포 서버에 프레임워크 다시 깔고 뭐 하고 싶어요?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요. 근데 그게 마이크로 서비스는 그런 팀이 여러 개예요. 에? 언어도 다르고 프레임워크도 다르고 그러니까 자동화가 되지 않으면 되게 쉽지 않은 거고 그리고 또 그러한 환경 자체가 딜리버리 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기술이 잘 매핑이 되는 겁니다. 이 전환의 단계를 보시면 저게 first generation이에요. 저희가 과거에 Elastic Load ELB가 있었고 DynamoDB 쓰시고 RDB 쓰시고 S3 쓰고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죠. 이걸로도 당연히 마이크로 서비스로의 전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의 테크 트렌드를 한번 보세요. 뭐죠? 다 자동화잖아요. 다 자동화인데 그 기술은 그 백그라운드 기술은 굉장히 많은 컨테이너화된 기술들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파게이트 보세요. 파게이트. 예?
람다를 그냥 여러분들 그냥 쓰시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EKS 이제 지원하기 시작했죠. 결국 쿠베 왜? 하도 쿠베를 많이 쓰시니까. 네. 그다음에 람다를 가지고 엮어서 이제 또 콜리 관계가 막 복잡해지니까 그거를 뭔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고 그걸 매니징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스텝 펑션 아주 유용한 서비스죠. 람다 자체를 매니징할 때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죠. 결국은 지금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하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화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세컨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서비스에 대한 이제 최종적으로 매핑인데요. 이 매핑 단위는 각각의 컴포넌트나 기능별로 뭐 어떤 서비스는 뭐 이런 방식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이렇게 큰 어떤 주제 아이템, 아까 말한 두 번째 단계에서의 요구사항, 보안적 요구사항은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의 저희 서비스와 서비스가 엮였던 하나의 패턴 형태로 제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보안에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두시고 API 게이트웨이를 놓고 뒤에 람다가 호출되고 나비나비가 뭐 되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거야? 모니터링은 뭐 클라우드 프론트가 앞에 있고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뒤에 람다가 있고 그다음에 뒤에 클라우드 트레일하고 클라우드 와치가 존재하고 등등으로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AWS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걸 사용하시면은 큰 기능적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하고 여러분들은 로직만 그것을 뭐 람다로 올리실지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 EC2 위에다가 컨테이너 기술을 쓰실지 AKS를 쓰실지 ECS를 쓰실지를 결정하게 되시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이 분할을 했기 때문에 분할하는 과정은 어렵고 분할하고 나서는 쉬운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자 어려운 얘기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자체를 개발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번 익숙해지고 한번 해보시면 혹은 뭐 템플릿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릴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APEC을 커버하면서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전환하는 거를 순차적으로 다 공유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발견 패턴 분할 매핑 등의 단계별 접근을 고려하시고 기존에 이미 어플리케이션이 있으시면 그리고 없으시면 처음부터 이런 기술을 계속 주시하시고 몸에 익숙해지시라는 거죠. 그리고 툴들에 대한 사용도 좀 익숙해져요. 디벨로퍼는요 툴이 불편하면 안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내가 하다 보니 툴이 이게 뭐 이거 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해 그러면 안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분할된 서비스 요구사항과 AWS 서비스에 대한 매핑.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오늘 이 트랙에서 계속해서 보시는 컨테이너 기술 및 서버리스 서비스의 활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결국은 서비스에 따른 지속적인 진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 재선이라는 것은 발견하신 다음에 결국은 어느 정도의 디자인을 하실 거고 이거는 이제 개발 프로세스 형태의 개념입니다. 개발을 하실 거고 배포를 하실 거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시고 개선 사항을 찾아내신 다음에 다시 또 디자인으로 가시는데 이때의 디자인 요 발견 디자인은 아까 말한 4가지 스텝을 또 여러분들이 하시겠죠. 발견, 패칭, 요구사항, 뭐 분할, 그 다음에 매칭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데모까지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드 레벨에서 어떤 모습들이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어플리케이션은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코드적인 컨셉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모듈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실질적으로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전환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고요.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분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듈 단위로 분리를 뭐 어느 정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합니다. 코드의 변화가 어떤가 보는 건데요.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자바입니다. 자바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서. 자, 자바에서는 보통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라는 것들을 두서 환경 변수들을 여기다 저장을 하시죠. 그런데 제일 먼저 저희가 하지 마시라고 하는 내용이 환경 변수를 소스 코드에 넣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시면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그 파라미터 스토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파라미터 스토어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 스토어를 통해서 파라미터 스토어에다가 그 어떤 뭐 데이터베이스 URL이라든가 아니면 패스워드라든가 유저네임들을 거기다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끌고 오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바는 처음에 스프링이 리스너를 호출할 수 있도록
자기 컨피그에 대한 리스너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리스너에서 그냥 걔를 읽어올 수 있게 그렇게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게 되냐면은 데이터 스토어를 어떤 걸로 정하면은 그 데이터 스토어에 대한 것들을 바꾸게 되죠. 데이터 스토어를 예를 들면 다이나모DB를 쓰고 하나는 다이나모DB를 쓰고 내가 만약에 오로라를 쓰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프링을 쓰고 스프링 데이터를 쓰겠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죠? 리파지토리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컨텍스트가 두 개가 돼요. 그래서 하나로만 해서는 호출을 JPA 방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컨텍스트를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런 식으로 DynamoDB 컨피그와 MySQL DB 컨피그로 나눠줍니다. 이거는 원래는 이건 필요 없어요. 원래 여러분들이 디폴트로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JPA를 쓰시려면 그냥 아까 말한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의 그 이름만 적어놓으면 되는 건데 지금은 두 개를 JPA 방식으로 다 호출을 해서 쓰고 읽고 이거를 다 하고 자 하니까 이렇게 컨피그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게 나눠주면 얘가 베이스 패키지의 위치를 서로 다르게 그러니까 다르게 지정해주면 그 베이스 그 부분 밑에 있는 것까지를 딱 자기의 영역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서 정의된 모델들을 이용해서 즉 테이블이죠. 탭을 이용해서 JPA가 호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보면은 여기 보면 모델들이 이렇게 뭐 유저는 뭐 여기 포토인포는 DDB에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각각 리파지토리에 대한 것들을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정의하게 되면 얘는 DB는 요 다이나모DB에 대한 스프링 데이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GitHub에 있어요. GitHub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개발해서 JPA를 지원할 수 있게 라이브러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폼 형태로 그거를 가져오셔야 되는 거고요. 메이븐이든 뭐 그레이드리든 해서 가져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지정하면은 그냥 유저 같은 데이터는 뭐 아시다시피 그냥 리딩하고 스캔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MySQL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빈 몸으로 해주면 그냥 필요한 기본 메소드는 호출할 수 있어서 딜리트, 인서트, 업데이트가 다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SDK를 써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호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들을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람다로 바꾸는 거죠. 람다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스텝 펑션을 바꾸는 거죠. 이 로직을 내가 원래는 SDK를 사용해서 로직에서 직접 불렀던 것들을 실제로는 람다로 보내고 람다로 로직을 보내고 이 어플리케이션은 람다만 콜하고 받는 것만 하게 돼요 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단순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니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로직을 뒤로 람다로 빼면 뺄수록 더 어플리케이션의 그 사이즈는 작아지고 더 경량하고 그냥 콜 받아서 그냥 토스한테 받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리소스는 배분이 되고 더 람다가 알아서 또 관리를 해주니까 스케일아웃 스케일인은 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것들은 편해지는 거죠. 다만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컴포넌트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젝트는 람다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람다는 보통 레커멘데이션이 하나 프로젝트 람다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람다로 했을 때 람다 프로젝트가 막 100개 이렇게 돼버리면 람다 프로젝트 헬이 생겨요. 그거에 대한 관리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가 존재하는데 오늘은 일단 이런 방식으로 코드가 변환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베스트 프랙티스 방식으로 어떻게 더 보안성이나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성이나 이런 것들이 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어떻게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노리틱 어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화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을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바라고요.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